모니터랩 상품관리본부에서 제품 및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상품기획팀 박호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세션은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프로덕트 수트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 소개 자료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제품 소개 자료를 보면 아실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근본적인, 왜 이런 시장에서 이런 제품이 존재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제품에 어떤 신규 기능이 추가됐고 왜 이런 것들이 추가됐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기존에 저희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시거나 또는 제품 구매를 검토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모니터랩이라는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앞선 세션에서 발표됐지만 좀 더 제품에서 어떻게 응용해서, 그리고 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모니터랩은 그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제품 소개, 그리고 마지막에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랩은 국문으로는 모니터랩이라고 읽지만 영문으로는 정확하게 모니터 앱이고요. 그 뒤에 앱이 의미하는 바는 어플리케이션을 앞에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오고 가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네트워크 계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 종속되는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 가능한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보안 솔루션을 시장에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모니터 앱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름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사업 영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웹이나 이메일, 그리고 뭐 UC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업무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사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류에 대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가장 저희가 자신있고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웹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처음 웹방어벽을 만들면서 시작하기도 했지만 이 웹이라는 게 가장 시장에서 많이 쓰여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사용하는 웹 서핑이라고 얘기하는 웹 브라우저를 가지고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는 것도 당연히 웹이지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설치되는 프로그램류들, 뭐 CS 프로그램 이런 것도 웹 기반의 HTTP 프로토콜로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가 주머니에 하나씩 있는 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앱들 또한 껍데기는 그렇지 않게 보이지만 사실상 다 HTTP 기반의 거의 대부분의 앱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격자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웹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많은 기간 동안 거기에 대한 어떤 보안 방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들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저희가 웹에 아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이메일이나 UC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가장 오른쪽 부분에 있는 클라우드 부분은 D 세션에서 아이온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자세히 소개될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저희가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이 여러 개 있지만 와프나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인프라에서도 동작하는 형태의 버추얼 에디션 버전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세션에서 이 6가지 주요 기술이 소개가 됐는데, 이 중에서 사실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또는 앞에서는 너무 기술적인 얘기라서 저희가 왜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지를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좀 더 중복되는 데이터입니다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공통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OS라고 얘기하는 것의 기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보시면 공통 플랫폼을 왜 사용하려고 했고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제품별로 다 다른 어떤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를 계속 사용해 왔었는데, 이것들을 몇 해 전부터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통합 OS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OS라면 저희 제품 엔진 무엇이든 올라가서 동작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냈고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제품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지어서 본다고 하면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내부 직원, 클라이언트가 외부로 나가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협으로부터 보호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 측면으로 두 번째는 내 자산, 내 서버 데이터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위협을 보호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게 클라이언트 사이드 보안 제품과 서버 사이드 보안 제품 두 가지를 시장에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통 플랫폼이 줬던 가장 큰 장점은 이 제품들이 모두 하나의 어플라이언스에서 동작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함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라이언트 사이드 제품을 보시면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나 시큐어 이메일 게이트웨이, 파일을 제어하는 파일 게이트웨이 같은 것들이 하나의 제품에서 라이센스만 추가하고 빼는 것으로 하나의 제품에서 보안을 이룰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버 사이드도 와프나 웹방어벽이나 DB 접근 제어 같은 이런 하나의 플랫폼에서 같이 동작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물리적인 포지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사실 하나의 거점을 두고 오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여러 제품을 계속 박스째 쌓아가면서 보완하는 것보다 하나의 제품에서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통합 어플리케이션 보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었고요. 그 앞선 세션에서 또 설명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 스스로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술력 중에 하나가 이 프록시라고 하는 건데 하이 퍼포먼스 프록시 테크놀로지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만 이 프록시라는 게 사실 굉장히 고객분들한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프록시라고 얘기하면 그냥 전달자를 의미하는데 아주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했었던 포워드 프록시나 포워드 프록시를 응용해서 서버 사이드로 배치한 리버스 프록시나 또는 중간에 물리적으로 중간에 인라인으로 위치하지만 투명한 트랜스페어런트 프록시 같은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프록시를 지원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래 너희 프록시가 성능도 좋고 유연하고 다 좋다는데 그래서 그걸 왜 써야만 하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록시라는 것을 왜 보안 제품에서 사용을 해야만 하냐면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넌 프록시 형태로 시장에 출시되던 제품들도 현재는 다시 다 프록시 형태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계를 느낀 거죠. 그런 한계의 대표적인 예를 좀 발췌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 SSL과 TLS 우리가 암호화 트래픽이라고 흔히 SSL이라고 부르는 이 녀석들은 더 이상 넌 프록시 상태에서는 복호화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는 가능합니다. 일부는 가능한데 그 부분이 무엇이고 왜 한계가 있는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거를 정확히 좀 더 넓게 얘기하면 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스니핑 형태로 미러링 형태로 복사받은 패킷을 가지고 패킷을 제어하고 차단하거나 리셋을 보내서 세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안 제품이 성능이 시스템 리소스가 과다하게 사용되는 시점이 온다거나 또는 이 복사본을 보내줘야 되는 장치가 패킷을 유실시킨다거나 하게 되면 결국 제어를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죠. 반면에 프록시는 정확하게 자기가 중간에서 받아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절대 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반면에 가지는 단점은 서비스가 느려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데 내가 바쁘면 좀 더 느려지는 상황이 놓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그 프록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고 잘 처리할 수 있다, 유연하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이
또 하나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본 트래픽이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변형을 가하거나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웹방화벽에서 어떤 헤더를 삭제하고 보낸다거나 주요 정보를 어떤 주석이 있어서 그 주석을 제거하고 보내야 된다거나, 또는 뭐 악성 URL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정반대로 어떤 데이터를 심어서 또는 마스킹을 처리해서 데이터를 넘겨야 할 때, 이렇듯 데이터의 변형이 필요한 인스펙션, 보안 기능을 프록시가 아닌 이상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보안 제품은 프록시 기반으로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프로덕트 맵입니다. 저희가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이 10가지 정도 되는데 이 10가지를 다 소개해 드리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또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시장에 많이 공급되어 있고 또는 많은 분들이 최근에 문의 주시는 솔루션 3가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값어치 있는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AI SVA라고 하는 SSL 리저빌리티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제품이 뭐 하는 거냐면 SSL이나 TLS를 중간에서 먼저 도코화 해주는 제품입니다. 도코화를 해서 보안 장비들한테 쭉 건네주고 또는 복사본을 줘서 그들이 그 보안 제품들이 기존에 암호화돼서 보지 못했던 부분을 가시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솔루션인데, 이 시장이 계속 당분간은 유효하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HTTPS를 기본적으로 반영한 웹사이트의 퍼센티지입니다. 지금 이 데이터가 10월 16일 날 제가 캡처를 했었는데 오늘 확인해 봤을 때는 정확히 1%가 늘었고요. 10일이 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1%가 는다는 것은 굉장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HTTPS의 보급률이. 물론 SSL이나 TLS라고 얘기하는 게 HTTP, 웹에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메일에도 사용되고 파일 전송에도 사용되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은 되는데 가장 웹이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HTTPS를 예로 들어서 발췌를 해봤고요. 우측에 있는 거는 HTTP2의 시장 보급률입니다. 30.5%인데 HTTP는 빠르지는 않지만 점차 계속 시장에서 사용되는 퍼센티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SSL, TLS 얘기하는데 이 데이터가 왜 들어있냐면 HTTP2는 기존의 1.1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어떤 기술적으로 왜 빠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냥 빠르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빠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웹은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가 오가야 되죠.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HTTP2는 TLS 기반으로밖에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HTTP2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지원을 안 한다기보다는 이 메이저 브라우저들이 담합을 했습니다. HTTPS로만 HTTP2는 지원하자라고 확정이 됐고 이미 메이저 브라우저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HTTPS는 당분간 앞으로 적어도 계속은 굉장히 더 많은 퍼센티지로 확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증을 받거나 어떤 제도에 있어서 강제화를 계속 주고 있죠. HTTPS를 도입하지 않으면 인증이나 제도에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메이저 브라우저인 구글에서 또 큰 일을 해줬어요. HTTPS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면 예전에는 경고창 정도에서 그쳤지만 지금은 브라우저의 왼쪽 편에 보면 정확하게 4글자 주의요함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뭐 IT 일을 하시고 HTTPS를 적용 안 해서 그렇다라고 그냥 여길 수도 있지만 이게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 우리 내부 직원들이나 인터넷을 IT를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임팩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옷가게에 옷을 사러 갔는데
그 옷가게에 갔더니 그 사이트가 주의 요함이라는 게 갑자기 뜬다든지, 내가 외부에 서비스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주의 요함이라고 그들에게는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HTTPS의 어떤 강제화나 보급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 트래픽의 전체 네트워크 트래픽이 현재는 25에서 35% 정도 차지를 합니다. 꽤나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트너에서는 2019년에는 결국 기업 내에서 오가는 데이터는 80% 정도가 수준에 육박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자, 보안을 위해서 HTTPS나 어떤 SMTPS, POP3S 같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한 번 더 감싸서 도청이 안 되도록 안전하도록 만들었는데, 공격자들이 여기를 또 악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힘들게 내가 SQL 인젝션하고 막 웹쉘도 올려보고 뭐 여러 가지 악성 URL도 심어보고 다 했는데 자꾸 보안 장비들에서 막혀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HTTPS로 된 사이트에 똑같은 공격을 날려봅니다. 근데 탐지도 안 되고 차단도 안 돼요. 왜냐면 SSL이나 TLS 속에 어떤 공격을 숨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고급 기술을 요한다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공격자는 똑같은 공격을 해요. 다만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HTTPS로 되어 있는 웹사이트에 공격을 한다. SMTPS나 POP3S로 메일이 오고 가는 메일 서버로 메일을 보낸다. 단순히 그것만으로도 내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SSL 협상을 맺고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달해 주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런 SSL 속에 공격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PT 공격의 80% 정도가 지금 암호화 트래픽을 사용한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공격이 80% 정도, APT의 공격이 80% 정도 되고 앞으로 SSL은 들어가고, 근데 어떡하지? 보안 장비가 20%밖에는 제대로 된 암호화 트래픽을 복구하지 못합니다. 이 20%라는 게 왜 20%라고 나오냐면, 보시면 기존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많은 보안 장비를 경험해 보셨을 거고 또는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는 내 데이터 데이터 센터를 보호하는 인바운드 타입의 보안 제품들을 놓았을 경우에는 복구가 가능합니다. 인증서와 키를 보안 제품에 넣으면 가능해요. 물론 이 경우에도 약간의 구분은 있습니다. 이 밑에 미러링 모드로 운영되는 장비들 일부 트래픽만 복구가 가능이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인바운드 어떤 보안 제품이 미러링 모드로 되어 있어도 인증서나 키를 넣으면 복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RSA 타입의 키 교환 사이퍼 슈트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RSA 타입 이외의 DPL만이나 ECDH, DH 같은 사이퍼 슈트를 복구한다는 것은,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왜 불가능하다라고 하냐면 FS라는 또는 PFS라는 어떤 성질 때문인데, FS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RSA 타입은 키 교환을 할 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보면 네트워크 트래픽 속에 이 도출 가능한 정보가 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만 있고 인증서나 키를 넣는다면 간접적인 정보를 통해서 키를 발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FS라는 성질이 DPL면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데, FS를 적용받으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있어서 네트워크의 그런 간접 정보조차가 전혀 오가지를 않습니다. 서로 간에 물론 간접 정보는 오갑니다. 근데 직접적인 정보, 자, 너는 이걸 가지고 나는 이걸 가지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연산해서 그거를 도출해내자, 뭐 이런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FS 또는 PFS를 적용된 그 사이퍼 슈트는 미러링 모드에서는 복구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럼 이제 프록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이게 프록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많이 저하돼요.
특히나 IP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심한 저하가 일어나고, 사실 저희도 웹방화벽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HTTPS를 처리하는데 평균적으로 사이퍼 주시트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한 10배 정도 리소스가 소모가 됩니다. 굉장히 더 많은 리소스가 소모가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보안 장비들에서 쉽게 어떤 HTTPS를 보고자 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얘기는 이쯤 하고요. 반대로 우리 직원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암호화 트래픽이 보일 것인가? 정확히 먼저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인증서나 키를 인바운드인 경우에는 집어넣을 수 있었지만 그 인증서나 키는 내 것이니까. 하지만 아웃바운드는 전혀 달라요. 우리 직원이 하물며 내가 구글을 가건 네이버를 가건 또는 어떤 큰 사이트를 방문할 때 그 사이트의 인증서와 키는 내가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든 가져냈다면 그때는 복구화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인증서와 키를 제품 내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구화가 불가능하고요. 일부 보안 제품들이 HTTPS에 대해서 어떤 URL 필터링 솔루션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운영하는 URL 필터링 솔루션 있는데 이거 HTTPS 차단되는데? 일부 됩니다. 왜냐면 HTTPS를 위해서 SSL 협상을 맺을 때 보면 서버 네임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어떤 확장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SSL 핸드쉐이크 과정이 완료되기까지는 암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문으로 데이터가 오고 가요. 그래서 SNI라고 하는 것에 클라이언트가 목적지를 향하는 도메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차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도메인을 보고 막을 수는 있지만 뒤에 경로는 보질 못하겠죠. 그거는 데이터 안에 숨어져 있는 거니까. 결국 중요한 정보는 이 우리가 알맹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페이로드에 다 들어있죠. 중요 정보를 밖으로 유출시킨다거나 어떤 데이터가 담기는 부분은 사실상 페이로드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로드는 전혀 보안 장비들이 볼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SSL 가시성 솔루션이라는 게 이제 나왔고요. 얘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서 먼저 다 복구화를 해서 데이터를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이 SVA 솔루션은 미러링이나 스니핑으로도 구현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퍼 슈트를 RSA 키교환 방식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웃바운드는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웃바운드인 경우에는 미러링 모드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잘 쓰려면 이 제품은 인라인으로 놓여야 되고 프록시로밖에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 제품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제품이 다 가지는 공통사항이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기존의 데이터가 오면 이거를 마치 클라이언트한테 서버인 것처럼 세션을 맺고 복구한 다음에 보안 장비들이 있는 존으로 쭉 보냅니다. 그리고 쭉 보내는 과정에 보안 장비에서 어떤 탐지나 차단을 한다면 복구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탐지나 차단이 가능하겠죠. 탐지나 차단이 되면 데이터가 그대로 다시 가는 거고요. 반대로 통과된 깨끗한 트래픽이라면 SVA가 다시 받아서 재암호화해서 서버로 건네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럼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똑같이 IP나 포트를 IP 포트와 인증서 개인키를 저희 제품에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고요.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인증서나 개인키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있는 서버의 키를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마치 서버인 것처럼, 그래서 프록시 형태로 기반 기술이 되어 있는 거고, 마치 클라이언트가 오면 서버인 것처럼 먼저 협상을 맺어서 서버로부터 받아온 서버 인증서와 저희 루트 인증서를 묶어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을 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어떤 보호 대상을 특별하게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SSL이나 TLS 트래픽을 선별해내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쭉 이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코아블리가 웹사이트 자동관리라는 어떤 저희 자사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방금처럼 클라이언트가 오면 저희가 서버인 것처럼 하면서 가공된 인증서를 뿌려줍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의 SSL 피닝이라고도 부르고 서티피케이션 피닝이라고도 부르는 기술이 반영이 되어 있다면 이 기술이 이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서버로부터 받은 인증서가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이것이 서버로 진짜 오리진 웹 서버로부터 받은 것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기술을 SSL 피닝 또는 서티피케이션 피닝이라고 부르는데 강제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클라이언트가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서 클라이언트의 프로그램들이 끊어버려요. 세션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바이패스 이외에는 이 세션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이트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클라이언트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이 이런 유형들이 꽤나 많습니다. 카카오톡, 라인, 윈도우 업데이트, 금융권의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내 PC에 설치되는 그런 모듈들,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그런 식으로 취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제품이 자동으로 학습하거나 또는 이렇게 학습한 정보를 클라우드 센터로 전송해주면 클라우드 센터에서 가공해서 이제 패턴 형태로 DB 형태로 제품에 보내줘서 사전 선제적으로 굳이 잡아서 장애를 일으키느니 보내주는 이런 자동화된 기술을 취하고 있고요. 사실 이 기능이 없으면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운영을 만약에 하신다면 거의 뭐 굉장히 많은 빈도수로 계속 바이패스 등록을 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SVA는 HTTPS에 대해서만 복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 유형에 종속되지 않고 사실 분리되어 있죠. 어플리케이션을 한 번 더 전송 계층으로 감싼 게 SSL TLS이기 때문에 저희는 SSL TLS라면 다 어플리케이션 유형과 관계없이 복구할 수 있고요. 양방향을 동시에 제공을 합니다. 인바운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암호화 트래픽, 그리고 내부 직원이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 동시에 양방향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 경우에는 이 제품이 포지셔닝 되는 위치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트래픽을 받을 수 있는 지점, 그리고 내부 직원이 밖으로 나가는 트래픽이 교집합되는 지점에 설치가 된다면 이제 가능한 얘기고요. 나트나 비동기 네트워크 환경도 눈여겨서 볼 만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특히 아웃바운드로 구성될 때 이 보코와 존의 NG 파이어월,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도입을 하시는 보안 솔루션인데 NG 파이어월에서 대부분 나트를 사용하세요. 기업 내에 있다면 그런데 이제 NG 파이어월은 어플리케이션의 유형을 보고 자기 보안 규칙에 의해서 제어를 해야 되는데 페이로드가 보코와 암호화되어 있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존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물론 저희도 그랬었고 기존에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이런 가시성 솔루션들이 트래픽이 들어왔다가 여기에서 나트가 걸려버리면 세션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흘려버린다거나 결국은 다시 정상적으로 암호화시켜서 전달해주는 이런 행위를 하지 못했는데 저희도 이번에 릴리즈된 최신 버전에서는 나트 환경을 지원하도록 개선이 됐고요. 왜 나트 환경을 세션이 바뀌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나트 환경도 지원을 한다. 그리고 비동기 네트워크 트래픽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고 이런 제품을 도입하려고 하시는데 기존의 자사에 비동기 네트워크가 흐르고 계시다면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성 솔루션들은 프록시 형태로밖에 구성이 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프록시로 구성이 되면 클라이언트한테는 마치 서버인 것처럼 하고 서버한테는 마치 클라이언트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 세션은 온전히 내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이 갔으면 응답도 또 나한테 그대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구간으로 통해버린다면 결국은 그 패킷은 드랍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비동기 네트워크 트래픽, 제품을 멀티 세그먼트로 한 장비에서 여러 네트워크를 수용하는 구성을 했거나 또는 이중화를 해서 도입을 했을 경우 어시메트릭하게 발생하는 트래픽을 정상적으로 원래 들어온 장비에게 포워딩 시켜줘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이어서 말씀드릴 제품은 웹방화벽 제품인데 SVA에 너무 많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웹방화벽 같은 경우는 왜 도입이 필요한지 얘기를 할 필요가 사실 없죠. 정확하게 왜 존재하는지를 이제 시장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웹방화벽은 일반적으로 SQ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은 대동소이합니다. 국산이든 외산이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럼 뭐가 달라야 되느냐? 보면 이제 기존의 어떤 공격들 유형이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봇이나 봇, 사실 데이터 센터 내에 봇 트래픽이 100 중에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50%는 40% 중에 50%는 악의적인 봇, 결국 크롤링이나 스크래핑 같은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봇들인데, 이런 봇들에 대한 탐지를 해낸다거나 또는 어떤 캡처를 제공해서 이미 인계치 기반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차단하기에 앞서, 또는 네가 정말 사람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라 라고 하는 캡처, 이미의 데이터를 던지고 브라우저에서 이 키를 넣으세요 라고 하는 것들, 그런 캡처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회 목적의 트래픽에 대한 노멀라이제이션, 좀 어려운 얘기를 써놨는데 공격자들이 이제는 많이 어드밴스하게 공격을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공격 구문을 그대로 집어넣었다면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중간에 스페이스를 굉장히 길게 넣는다든지 엔터를 한 글자를 빼놓고 굉장히 많이 내린다든지 이런 형태의 공격들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비정형적인 생김새의 트래픽이 유입됐을 때 이게 나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들어왔구나라고 해서 이것을 정형화시켜서 노멀라이제이션해서 기존의 저희 시그니처들에 쭉 맞춰보는 이런 기능도 추가가 됐고요. 모든 탐지 로그에 어떤 응답 데이터를 로깅한다든지 하는 기능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왜 중요하냐면, 공격이 들어왔는데 응답 데이터가 로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공격이 도무지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는 요청 기반의 정책은 응답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요청 기반의 정책들도 응답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개선이 되고요. 클라우드 와프도 시장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와프, 이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버추얼 머신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타입의 웹방화벽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동작을 하죠? 라고 보면 지원하는 모드, 아까 트랜스페어런트 프록시 이런 얘기했는데 V는 그게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기반 위에 올라가면서 리버스 프록시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리버스 프록시 형태로 동작하기 때문에 기존의 웹서버의 IP로 되어 있던 DNS 정보를 와프의 IP로 바꿔줌으로써 접속이, 트래픽이 와프로 오게끔 유도하는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변경해서 취하는 방식. 결국은 고객이 DNS 정보만 바꾸면 쭉 기존의 어떤 웹서버로 다이렉트로 가던 정보가 아니라, 왜냐면 DNS가 이 IP는 와프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와프인지 모르고 그냥 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리버스 프록시인데, 저희가 V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굉장한 이제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는 기술력 중에 하나가 이런 버추얼 머신 위에 올라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리눅스 커널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앞선 세션에서 얘기했던 패킷 드라이버나 AI 소켓과 같은 어떤 기반 기술을 통해서 고속의 TCP 스택 처리를 하는 것이 이 VE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리눅스 커널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이 훨씬 더, 저희가 만든 걸 쓰니까 당연히 더 잘 나오고, 어떤 유연함, 예를 들어 서버가 제가 보호해야 되는 서버가 예를 들어 5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5대 중에 한 대가 죽으면 걔를 빼고 제가 직접 헬스 체크해서 죽은 서버를 제외하고 로드 밸런싱을 한다든지 이런 트래픽의 위험을 굉장히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V 타입으로 제공되지만 기존의 어플라이언스 타입의 보안 기능과 100% 동일한 보안 기능을 똑같이 제공을 합니다. 물론 보호 대상 설정하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다릅니다. 기존의 어플라이언스 타입은 IP 포트만 집어넣으면 됐지만 한 가지 더 집어넣어야 돼요. 보호하는 서버의 호스트 정보.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는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목적지 IP나 포트 그리고 호스트 정보를 집어넣으면 똑같이 이런 V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성능 부분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성능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답변 드리면 버추얼 머신에서 제공하는 CPU나 메모리에 종속되는 만큼 나옵니다. 하지만 그 CPU나 메모리가 종속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거기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소 4코어 정도 이상만 된다면 저희가 CPU를 많이 써서 소프트웨어가 CPU를 많이 써서 처리를 못하는 상황까지 절대 오지 못한다. 왜냐면 버추얼D, 이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에 바틀렉이 먼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클라우드 인프라에 존재하는 버추얼D에서 먼저 못 버티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능이 굉장히 자신이 있다라는 거고요. 오토스케일링이나 멀티세그먼트, 오토스케일링 같은 경우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죠.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런 것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정책이나 기존의 데이터들을 다 동기화시키는 기술이 반영되어 있고요.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인터페이스, 버추얼 머신도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인터페이스를 같이 씁니다만 들어온 곳, 우리 서버 대역은 사설 IP를 가지고 있고 퍼블릭에 제공하는 것은 IP는 어떤 공인 IP를 가지고 있다면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인터페이스를 반대로 꺾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 멀티 세그먼트도 지원을 하고요. 이중화도 지원을 합니다. 이 이중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V 입장에서는 DNS 정보를 아까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IP가 만약에 다른 A 장비와 AV와 BV 간에 IP를 다르게 가지고 있으면 이중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DNS 정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파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요즘엔 좀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VRLP를 이용해서 대표 IP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각자의 V는 서로의 서브 IP를 가지고 있다가 대표 IP가 DNS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중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기술까지도 반영이 되어 있고 REST API도 제공을 합니다.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데 있어서 V를 단순한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REST API까지 필요 없지만 어떤 클라우드 인프라에 넣고 자동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필수 요소죠. 그런데 저희가 제품에 있는 100이라는 기능이 있다면 그 중에 보안 기능은 100% 지원을 하고요. 그 이외에도 나머지 것들까지 합쳐서 전반적으로 한 80% 수준의 기능을 REST API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마지막 제품이고요. Secure Web Gateway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URL 필터링 솔루션을 한 단계 더 진보시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RL 필터링은 다들 많이 쓰고 계시니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URL 필터링 외에 어떤 네트워크 DLP 그리고 그 오가는 데이터로 유입되는 악성 코드들을 탐지해내는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나갈 때는 URL도 보고 요청 데이터도 보고 들어올 때도 응답 데이터를 다 살펴보고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네트워크 DLP의 기능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응답 데이터 내에 어떤 악성 링크나 리다이렉트 시키는 이런 악성 코드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탐지를 해내고 또 반대로 나갈 때에는 악성 URL이면 탐지하고 차단하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SWG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SSL, TLS를 복구하는 것을 어떤 가시성 솔루션 없이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구현 가능한 원리는 아까 SVA에 적용된 기반 기술이 똑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고요. 이 기존의 URL 필터링 솔루션들 뭐 어떤 웹에 대한 제어한 웹 게이트웨이가 가지지 못했던 나트나 DHCP 환경, 이 클라이언트 기반의 보안 제품은 사용자 IP를 가지고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 IP를 가지고 대부분 정책 수립을 합니다. 사용자 니고르 IP인데 이게 나트나 DHCP 환경에 가게 되면 다른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IP가 하나이거나 또는 사용자가 계속 바뀌는 DHCP 환경이 되기 때문에 IP를 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인증이라는 어떤 독자적인 기능을 제공해서 우리가 캡티브 포탈이라고 자주 얘기하는데 은행 같은 데 가면 어떤 웹사이트를 가려고 해도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야지만 웹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사용자 인증 기능을 제공해서 이런 나트나 DHCP 환경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요청과 웹에 대해서는 모든 요청과 응답 데이터를 다 완벽하게 파싱을 한다. 그래서 어떤 기존의 URL 필터링 솔루션보다 훨씬 더 어드밴스한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보면 이 데이터 내에 어떤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 이 첨부 파일에 내가 잡아야 하는 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어떤 웹 메일을 이용할 때 웹메일에서 읽기는 되고 쓰기는 안 되고, 또는 읽기는 되고 쓰기도 되는데 그 안에 특정한 키워드나 구문 또는 어떤 민감한 정보가 있으면 탐지해내는 등 이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말 그대로 웹에 대한 관문이라고 해서 SWG 제품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SWG 제품도 똑같이 버추얼 에디션 버전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리버스 프록시가 아니라 DNS를 바꾸는 리버스 프록시가 아니라 브라우저에 이 프록시 설정을 거는 포드 프록시 형태로 공급을 합니다. 물론 이 내부 직원이 프록시를 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에이전트를 제공해서 프록시 설정을, PHC 설정을 강제화하고 또는 V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풀어주는 이런 기능 강제 및 강제화 및 헬스체크라는 에이전트를 같이 제공하고 있고요. 패킷 드라이버나 뭐 AI 소켓 같은 경우는 아까 와프 V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공통적인 요소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 제품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약 3분 정도 오버가 됐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해서 질문, 문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